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역전TV의 이명찬입니다. 오늘은요, 최근에 김문수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아주 회개한 얘기들이 오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그냥 지켜보다가 이 도저히 영상을 안 찍고는 못 보게 돼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로 일본의 사정, 일본의 경제 상황 이런 쪽으로 많이, 그리고 뭐 일본의 엔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다뤘었는데, 그동안 조금 뭐랄까 몰려있던 한일 역사 관련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네.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일제강제점령기 우리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발언했는데요. 이게 큰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이었던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완전히 역사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첫째, 네. 지금 노동부 장관이 임명됐으니까 노동부 장관이라고 이제 명칭을 할게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그때 대답하는 그 표정이라든가 그 어조를 보고서 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신 그 상식 없이 그런 질문을 하냐?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무슨 나라가 있었어? 그때 당연히 나라가 뺏겼으니까 일본인이지. 그 무슨 상식에 어긋나는 질문하느냐? 이런 식의 아주 고압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 얘기 듣고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한국이 언제 일본인이 된 적이 있었나요?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그게 하나 시발점이 돼가지고 뭐 영상들도 많이 나오고, 특히 역사학자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고 하는 것들 많이 보게 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일제 35년 일제 강점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건 우리만의 해석이 아니에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65년도 국교 정상화 할 때에 한일 청구권 협정뿐만 아니라 한일 국교 정상화 하면서 서로 합의를 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은, 한국의 입장은 일제 강점 35년 동안의 여러 가지 조약들은 불법이며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주장하니까 일본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일본이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일제 35년 동안의 국제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행동, 위안부 강제 동원이나 강제 징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그 불법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의견을 관철할 수 있었느냐?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의 입장은 너무나 약했죠.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정권 잡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의 경제 상황은 일본하고 비교할 수가 없었죠. 일본이 64년도에 도쿄올림픽을 했어요. 그 도쿄올림픽을 하고 나서 일본은 바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를 탔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만큼 64년에 이미 벌써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하고, 그때부터 전 세계 선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하는 그 입구에 들어간 그 시점이에요. 그 한 해 지나서 1965년 아닙니까? 그때의 한국의 모습은 어땠나요? 제가 60년대 초 출생입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의 상황은요,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보다도 못 살았다고 보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하고 협상을 한 거 아닙니까? 한국은 쿠데타 해서 정권 잡은 대통령이고, 국내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지도가 낮고 정통성이 부족하고, 그걸 일본이 모르겠어요? 일본 정부는 다 알지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일본에서 정권 협정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그걸로 가지고 경제 개발에 매진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가 발전해야지 자기의 대통령으로서 정통성도 확보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일 관계 정상화가 꼭 필요한, 늦어서는 안 되고, 네. 빨리 돈이 필요하고,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네. 네. 한국하고 관계 뭐 정상화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일본은 이미 그 경제 대국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왜 그렇게 이제 그러면 그때 이루어졌냐니까, 미국 입장에서 한일 관계가 빨리 결말이 났으면 좋겠다, 미국이 압력도 없잖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 한국도 동맹국가요, 미일 동맹에서 일본도 미국이 동맹국가, 네. 양 동맹국가가 서로 사이 그렇게 나쁘게 오래 가는 걸 좋지 않게 생각했겠죠. 네. 그래서 빨리 국교 정상화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1951년도 맺었잖아요. 그때 한국하고 북한 또 중국은 샌프란시스코 거기 초청을 못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대상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샘플형 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국가들과의 관계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여러 가지 배상할 거 배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일단락이 되잖아요. 중국과의 관계,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 이게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샘플형 시스코 강화 조약 그렇게 하면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연합군 입장에서는 빨리 나머지 국가들과 협상을 하라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하고 협상을 계속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사실은 엄청난 반일주의자예요. 일본의 그 보수 우익들은 반일 종족론이라는 책이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서 그게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러는데 옛날에 뭐 이승만 라인 막 이런 것도 있죠. 이승만 라인도 네. 있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익들은 반일 종족주의 그러면서 한국의 그 반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자 이영훈 교수는 일본 편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데 한편에서 한국을 좀 잘 알고 이승만 대통령을 잘 아는 이제 그 연구자들은 지금 뭔 소리 하냐. 이승만이가 얼마나 반일주의자였는데 최고의 반일주의자였다. 그리고 그 이승만 라인, 일본에서 이승만 라인이라고 그래요. 네. 이승만 라인을 통해 가지고 독도를 한국 땅으로 완전히 편입해버렸다. 그래서 일본은 그것도 지금 이승만 라인이 그 불법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해서 지금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게 일본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렇게 본다면은 반일 종족주의자를 쓰는 그 저자 이영훈 씨는 철저하게 그 이승만 주의자예요. 이승만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네. 그렇게 보면 이게 되게 맞네요. 안 맞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걸 상당히 옹호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하면서 거기에 많은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 뒤에 한국이 빨리 발전할 수 있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프라라는 게 이렇게 전혀 없는 아주 그 무지몽매한 한국에 이 조선 반도에 철도 다 깔아주고 그걸로 인해서 한국이 경제 발전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농지개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농지법이라든가 다양하게 그 일본의 선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시스템을 조선 반도에다 심었기 때문에 이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됐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아닌 게 일본이 조선 반도에다 철도를 깔았을 때 그걸 누구를 위해서 깔았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본을 위해서. 명백히 그 조선반도에서 여러 가지 곡식을 수탈해 간다든가 물자를 수탈해 갈 때 편리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걸 깔았단 말이에요. 네.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혜택을 줬다. 근데 그게 만약에 일본이 그렇게 쉽게 45년은 완전 무조건 항복하지 않고 한국의 친일파들이 생각했듯이 일본 제국은 영원할 거다. 정말 영원히 갔으면 그게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만든 철도지 그게 조선민족을 위해서 만든 철도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거는 이미 연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 자체가 사실은 그 앞뒤가 맞지 않고 어불성설인데 반일 종족주의 같은 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하고 나서부터 농산물 생산력이 급격히 늘어났다든가 경제 정리가 잘 돼가지고 생산력이 높아졌다든가 네. 그래서 그런 통계치만 딱 가지고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했을 때 훨씬 더 경제가 좋아졌지 않느냐. 이건 아주 어떻게 보면은 불리한 자료들은 사실은 일본이 패퇴하면서 2차 세계대전 폐망하면서 철수할 때 다 불태워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유리한 부분들 그런 자료들은 어느 정도 남아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에 남아있는 그런 경제적인 수치를 가지고서 일본이 식민지 한 게 한국 민족에게도 엄청난 혜택이었다.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은 아니잖아요. 네. 조금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소위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인가요? 뭐 그렇게들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뉴라이트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 드물 거예요. 역사학자들, 소수 네. 역사학자들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그 단순화시켜서 이제 본다면은 뉴라이트들은 이제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고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각.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산업화 그 과정 일본과의 관계를 이제 정상화하면서 그 뒤로 한국을 발전시킨 이런 것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근대사를 좀 단순화시켜서 보면은 산업화 세력 대 민주화 세력의 하나의 대립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산업화 세력의 하나의 기수로 본다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를 하면서 한국의 발전, 경제 발전,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을 기초를 다 깔아놨기 때문에 그대로 한국이 발전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뉴라이트이기도 하지만 보수적인 시각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민주화 세력 쪽에서 바라보면은 그때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맺을 때 너무나 굴욕적인 조약이었다. 일본에게 유리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었죠. 그래도 어쨌든 산업화 세력은 한국을 이렇게 경제 발전시키는데 어쨌든 많은 기초를 깔은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 안 할 거예요. 네.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군부 독재 이런 시절을 겪으면서 네. 그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대학생들이 얼마나 민주화 운동 많이 했습니까? 많이 희생당하셨죠. 많이도 희생도 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지금 민주화 돼가는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화 세력에서 그래도 우리는 4명의 대통령이 출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5년 하면 15년을 소위 말하는 진보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민주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서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이 갈등 문제가 조금씩 더 오히려 표출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갈등이 표출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 시기다. 건국절. 1919년이다. 이런 논쟁이 있는 것도 거기서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친일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뭐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데 뭐 지금 현 대통령이 거의 친일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저기 용산 대통령실에 뭐 밀정이 있다는 얘기까지 광복회 회장이 그런 얘기까지 하는 이 정도까지 봤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동안 사실 윤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부터 한일 관계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 일방적으로 한국이 일본이 요구하는 것들을 연간하면 다 들어주면서 네. 개선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개선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왜냐 한국 국민들이 다수가 그게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다 본다면 이게 이제 정권이 교체되거나 했을 경우 이게 완전히 또 뒤집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하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한일 관계가 결코 원만하게 잘 굴러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일본에서도 그렇게 봐요. 네. 제대로 된 한국 분석가들 또 한일 관계를 잘 아는 이런 이제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현재 한일 관계가 좋은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불불 마그마는 끓고 있는데 언젠가 폭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19년이냐 48년이냐 여기에 대한 팩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우리 헌법에서도 3.1운동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 뭐냐 하면은 이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3.1운동에 의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독립을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독립을 선언하면서 임시정부가 마련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식민지니까 정부를 세울 수 없으니까 전국 상해에다가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망명정부 같은 개념인 거죠. 정부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역사 속에 보면 망명정부는 많이 있어요. 전 세계.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헌법은 그때 3.1운동 때에 우리의 독립을 선언하고 그게 근거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마련했다. 그래, 그거는 우리 법정을 이어받는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48년 건국절이라는 얘기가 이거하고 모순되는 거죠. 맞지가 않는 거죠. 건국절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건국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이거예요. 보수 쪽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이제 추앙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용훈 씨 같은 경우, 네. 반일종정론 쓰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승만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냉전 시대 때 남북한 동시에 정부가 설립되기가 어렵다. 냉전이 있기 때문에 그 국제 정세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미국과 긴밀하게 가까이 지내면서 남한에만이라도 정부를 세운 거. 네. 이거는 굉장히 그 시대의 국제 정세의 변화를 꿰뚫어보고 세운 정부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국부로 이제 칭하는 거죠. 그러면 국부로 칭한다는 것은 48년도 정부 수립을 정통 정부 수립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한국 정부가 없었다. 이제 건국절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우리는 1910년 일본이 주장한 한일 합방에 의해 가지고 주권이 뺏겨버렸으니까 이미 이제 우리나라는 없어진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일본인으로 살았다. 주권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45년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정부를 세운 게 48년 네. 건국이라는 거예요. 국가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일제 36년은 나라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 건국절의 인식의 기초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네. 그러면 우리 헌법에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의 그 보통을 이어받는다.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48년 건국절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김문수 노동부 장관 얘기 같이 네. 그때는 조선인들이 전부 일본인 국적을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왜? 1910년도에 일본이 주장한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이미 국적이 박탈당하고 그때부터 일본인으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친일파들은 전부 일본인으로서 국가에 충성한 게 되는 거예요. 일본에 충성한 거니까. 네. 일본인으로 살면서 일본에 충성한 거니까 그냥 그건 애국심의 표현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 일본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봐요. 일본에서는. 너무나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일본이 바라보는 시각은 바로 이거예요. 네. 그때는 일본인으로 살았다. 일제강점기 시대는 조선인 일본인으로 살았다. 그래서 일본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강제징용도 일본인에게 그냥 명령을 내린 것이다. 강제 동원령을 내린 거지 그게 불법이 아니다. 자기 국민을 동원한 거니까 법적 위배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이게 일본의 주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위안부 할머니들 동원한 것, 그것도 역시 자국민을 동원한 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래서 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 속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일본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일본이 크게 범법을 저질렀다거나 법 위배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일본이 주장하고 그 인식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 일제 강점기 자체가 강제 정년기라는 네. 말처럼 이렇게 불법성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명확히 정의를 했어요. 네. 그리고 국교 정상화할 때 우리는 그렇게 주장했고 일본은 한국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한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일본은 또 어떻게 주장하느냐. 그때 이제 우리는 불법이고 그때 모든 그 조약들은 다 무효다. 그러니까 아까 일본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고안을 해낸 게 이미 무효다. 그때 조약들이 불법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미 무효다. 왜? 일본이 이미 이제 패퇴하고 한국은 독립을 했으니까 그런 법도 존재하지도 않고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교 정상화 맺을 때 65년 시점에서 그때 법은 이미 무효다.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 자체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자체를 판단을 안 하고 이미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에 맺었던 한일 기본조약 제2조에 나왔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내용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임이라는 한 단어 때문에 좀 애매해진 거죠. 그 임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네. 는 그걸로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일제 35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법 같은 것들은 그 당시에는 합법이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이미 이제 그게 무효가 됐다.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해석을. 뭔가 너무 한 단어로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 거죠. 헷갈리네요. 말장난인 거죠. 일본이 외교에 그런 걸 능히 합니다. 그 일본 헌법 제9조에도 약간 말장난처럼 집어넣어서 집단자의권을 행사하게 만든 부분도 집단자의권 있잖아요. 4, 50년 가까이 이거는 헌법 위배다. 집단자의권은. 해석 개헌 막 그렇게 해서. 하다가 네. 어느 날 아베 총리가 들어서고 나서 하루아침에 바꿔버렸잖아요. 내각법제국 장관들이 바보들이었습니까? 일본에서 자랑으로 여기는 동경대 법대 나와가지고 초엘리트들이 그 법제국 장관 앉아가지고 집단자의권 행사 이거는 헌법 구조에 위배된다고 그 수많은 장관들이 그렇게 계속 그렇게 판단해왔는 걸 어느 날 아베 총리가 들어서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내각법제국 장관을 목을 잘라버리고 그걸 합법적이라고 그동안 얘기해왔던 어떤 사람을 그 내각법제국 장관으로 앉혀가지고 하루아침에 해석 개헌을 해버린 거예요. 네. 지금까지 안 된다고 했던 이제 일본에서 자기들은 법치국가라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일본은 자기들이 편할 때는 법치국가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또 빠져나갈 때는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데 사실은 이게 교묘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어거지죠. 어거지인데 왜 통했는지 아세요? 65년대 한국의 국력과 일본의 국력 차이는 경제 수치를 놓고 보니까요. 거의 한 3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정확히 35배라고 얘기하기는 뭐 그런데 30배에서 한 40배 사이 차이가 나요. 네. 우리보다. 근데 그 외교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외교를 같이 따져본다면 어떤 식이냐면은
일본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2차 세계대전 치르면서 전쟁과 동시에 외교 역량을 엄청나게 발휘하잖아요. 네. 그 전 세계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외교관들의 역할도 굉장히 컸을 거라고요. 그래서 1965년도에 외교관이 일본에 그 당시에 1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한국은 외교관이 몇 명이었냐? 20-30명이었던. 한국에 20-30명이라는 그 외교관조차도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은 외교관이라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네. 영어 잘하는 사람, 이 중학교 교사도 영어 잘하니까 그 외교관 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그 당시에 국력 차와 외교력 차이에 이걸 놓고 단순 비교했을 때 나는 그걸 100대 1 정도의 수준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정도로 일본이 압도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맺어진 게 이게 한일 기본조약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분명히 이게 군사력, 강제력에 의한 병합이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병탄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병탄. 무력으로 그냥 목에다 칼을 갖다 대고 삼킨 거라고. 그래서 네. 병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인식했고 또 65년도에 그렇게 우리는 주장했고, 네. 그런데 일본은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그때 법들은 이미 무효가 됐다. 이렇게 임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빠져나갔어요. 그 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앞에 그때 그게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판단 자체를 유보해버린 거예요. 네. 이미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 이상 논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어요. 근데 그걸 한국 그 당시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에 엄청난 그 반대 여론에 부딪혔어요. 네. 이거는 굴욕적인 한일 조약이다. 그게 그 통용됐던 이유는 그렇게 외교력의 차이가 한 100대 1 정도 나는 엄청난 차이 때문에 그런 결과가 도출됐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을 본 한국과 일본의 시각 차이는 결국에 한국은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보는 거고 일본은 합법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절대 합치될 수 없는, 한일 간에는 인식이 합치가 될 수 없는 근원적인 네. 가장 본질적인 그 하나의 이유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일제 35년에 이 치하를 한국은 치가 뚫리는 하나의 불법 점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인권과 모든 것이 이제 유린당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한국 입장이라면은 일본은 어디까지나 그거는 나름대로 법적 절차를 거쳐서 국제법에 근거한 하나의 법적 행위였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한일 서로 국교 정상화할 때에 네. 서로 그걸 불합치된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네. 한국은 그게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는 거 그대로 주장하고 네. 일본은 이미 무효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한 판단 유보를 하면서 일본은 그 합법이었다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자. 네. 이렇게 해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한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지금 김문수 장관이 그 당시에 한국인은 일본인이었다 하는 얘기는 일본인의 주장이에요. 그런 주장이 일본인들이 하는 얘기고 네. 한국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헌법도 그게 근거해서 제정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우리 헌법 위배되는 발언이에요. 그러면은 일본 국민이라면은 국민이었다면 당연히 그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네.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일본인들이 그 당시에 뭐 내선일체 그런 얘기도 하면서 내지라는 게 이제 일본 본토를 말하는 거고 네. 외지를 조선이나 저기 대만이나 만주 이걸 외지라 그랬다. 네. 내외 일체. 네. 내선일체는 선을 이제 조선을 본 거죠. 네. 그게 내지는 일본이고 내선일체라고 주장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국제법을 근거해 가지고 한국인들에게 의무 교육을 시켰느냐? 안 시켰어요. 네. 일본 국민들에게 의무 교육 그거는 권리이자 의무이죠. 네. 근데 한국인들은 전혀 그게 적용이 안 됐죠. 그 참정권이나 선거, 피선거권 이런 것들도 없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권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그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나라에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국인들이 그 당시에 조선반도를 넘어서 뭐 만주라든가 해외로 나갈 때 과연 일본의 여권을 가지고 나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만 명 이상이 해외로 나갔다 그러는데 일본 여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뭐 50명 안팎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조선인은 일본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법적 근거에서 본다면은. 그리고 실제로 일본 정부는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강제징용을 해가지고 일본에 끌고 가가지고 이제 원자폭탄 맞고 무조건 항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 내선일체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해왔던 조선인들 네. 우국적자가 돼버린 거예요. 일본인 국적을 준 적이 없으니까 일본인 국적이 아닌 거죠.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북한의 국적을 취득해라. 당신들은 일본 국적이 아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해버리고 내팽개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 취급을 국민 취급하고 해주지 싶은 않았고. 마음이 추호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같은 국민이라면 사용했던 화폐도 같아야 맞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조선은행이 따로 있었고 또 일본은행 따로 있어서 네. 그 화폐 자체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근본위제에 근거해가지고 금 있는 만큼의 일본 화폐를 이제 찍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조선의 화폐는 어떠냐면은 일본 화폐를 본위로 해가지고 거기서 또 파생되는 조선 이제 화폐를 발행했다. 이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면 어떻게 같은 걸 써야 되는 화폐가 게 어떻게 맞는데, 다를 수 있냐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한국하고 조선하고 일본은 달랐다. 다른 국가였다. 저희가 진짜 역사를 참 제대로 아는 게 어렵기도 했던 게 교과서 왜곡이라는 게 네. 일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조금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도 뉴라이트 교과서 만든다고 박근혜 정부 때 그런 또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 보면요. 역사 수정주의라는 얘기가 나왔죠. 네. 아베 총리가 나오고부터 역사 수정주의가 뭐냐면은 과거에 일본이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침략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역사관을 갖는 사람. 그게 아베가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볼 수 있는데 아베는 A급 용의자였어요. 기시 네, 기시. 기시 노부스케 A급 전범 용의자로 3년 반을 감옥에 있었어요. 네, 사실상 A급 전범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3년 반 살다가 냉전이 터지면서 미국이 이 사람을 복권을 시켜주면서 총리까지 자리에 앉혀요. 사실은 자민당을 만들 때 자유당하고 민주당을 합치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당에 대항할 수 있도록 그 힘을 키우고 이게 다 미국이 만들어준 거예요. 미국 CIA가 이 자민당을 네. 탄생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미국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세력을 막는 하나의 방파제로서 일본을 키우기 위해서 자민당을 키운 건데 그때 결국은 이제 그 기시 노부스케를 총리로 앉히잖아요. 아베 입장에서는 A급 전범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일본에. 아베 총리가 가장 존경했던 정치가가 대조부였던 기시 노부스케란 말이에요. 우리는 A급 전범이라고 그 얘기를 해요. 네. 그렇지만 아베 총리에게는 가장 존경하는 외할아버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지우고 싶은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 수정주의라는 것은 과거에 A급 전범이 했던 그런 것들이 범죄라고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침략 행위 자체를 정당화시키는.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세력이 그렇게 이제 지금 계속 지금 해서 우경화됐다 했는데 네. 일본에는 그게 가능했던 게 사실은 지금까지 자민당이 계속 일당 지배해온 거 아닙니까? 네. 중간에 민주당이 잠시 3년 좀 넘게 잠시 머물렀다가 바로 내려오고 그대로 쭉 자민당이 계속 해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진보 세력, 소위 말해 야당 세력들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면서 이쪽으로 확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경화라는 거. 네. 거기에서 역사 수정주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일본은 그런 식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광복절 그 시기부터 형성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실은 친일파들도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이 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 통치를 하게 되면서 반민특위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그 반민특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결국 그 당시 친일했던 그 소위 말하는 공직에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 치하에 다시 또 복권이 돼가지고 그대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손을 잡으면서 이게 정당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추앙하면은 건국제를 48년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전에는 한국은 없었던 게 되잖아요. 이게 진짜 없었던 게 되면은 일제 35년 자체가 나라가 없었던 때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는 대한제국이 망하면서 일본인으로 다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조선 총독부에 충성을 한 것은 충성심에 바른 거예요. 왜? 자기들 일본인이니까. 그러고 나면은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고 척결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건 합법이었으니까 네. 당연히 일본이었고 일본의 국민으로서 취급을 해줬다, 네. 대우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 한국에서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불법이라는 거를 인식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고종 황제가 그걸 인정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국세로 가지고 네. 국세로 찍지 않았다는 네. 얘기를 계속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거기에 글씨 자체가 조선
대한제국 시기에 한국 쪽이랑 그다음에 일본 쪽에 그 글씨가 달라되는데 글씨도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작성한 그런 조약. 일본에서는 그래 서류 조작하고 위조하는 거 지금도 횡행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하고도 남았어.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된 한 계기가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라는 것은 국민과 영토와 주권 이 세 가지로 형성이 되는데 그 당시 대한제국이 주권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없었다. 그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이래서 이게 나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현재 한국에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은 일본하고 달리 일본은 완전히 보수화됐지만 한국은 이 보수 대 진보 개념 또 이건 산업화 대 민주 이런 세력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산업화 세력이 초기에는 강력했고 그래서 산업화해서 한국이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 민주 인권 의식이 태동되게 돼 있어요.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차츰차츰 인권 의식이 높아지면서 민주화된 어떤 의식들이 강해지면서 87년도 6.29 선언 같은 경우 근데 군부 독재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 완전히 민주화 세력에 항복한 문서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 6.29 선언 이후에 이제 완전히 민주화의 흐름이 굉장히 강력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산업화 세력이 완전히 물러나거나 보수가 완전히 물러났던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뒤로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한국은 차츰차츰 민주화되어 가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계속 높아지면서 민주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아요. 이러는데 지금 현재 한국의 모습은 뭐냐니까 소위 말해서 검찰 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검사들이 정권을 찬탈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 검찰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하고는 전혀 딴 세상 이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들이 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집권할 때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공정과 상식과 정반대 가장 멀리 떨어진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초기에는 나름대로 보수 세력들이 많이 같이 동참을 했겠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근데 2년 반 가까이 지나면서 지켜보니까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보수들이 서서히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지지해주는 세력이 자꾸 줄어들 거 아니에요. 위기의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하고 관객이 손을 잡아야 나를 떠받쳐줄 어떤 정치 세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뉴라이트하고 딱 서로 니즈가 서로 합치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뉴라이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친일적인 마인드가 대통령하고 이게 너무나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합리적인 보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 윤 정부에서 장관으로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 후보자로서 좀 타진이 오면 거의 다 손살을 친다는 거예요. 난 못하겠다. 그러니까 인재가 없는 거예요. 인재가 없다 보니까 정상적인 어떤 그 정권 같으면은 장관 후보자로서 지명될 가능성이 제로인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제안이 들어오니까 얼싸 좋다고 다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 얘기들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윤석열 정권은 지금 그 말기 현상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진보 민주 이쪽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중립지대에 다 떠나갔고 보수 쪽에서도 보수 합리주의자들은 거의 다 등을 돌리고 있고 그러면 결국 남는 게 한 줌의 좀 이상한 친일파들이라든가 이런 세력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재들이 비정상적이라고 나를 보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미 다 윤석열 정부로부터 다 떠난 거예요. 한 발씩 다 물러서고 있다는 거죠. 그 이게 과연 얼마나 갈까? 나는 이 하나의 트리거가 되는 게 뭐냐니까 의료 사태. 현재 심각하죠. 심각하잖아요. 이 의료 사태가 아주 명시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는 순간 오늘 하루아침에 이 윤 정권은 붕괴될지도 모른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얘기해 본다면은 한국의 민주화의 흐름에 있어서는 한국의 큰 민주화의 물결로 보면은 이게 마지막 지점에 온 거예요. 최근에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논쟁이 좀 불거졌어서 이렇게 교수님이랑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참 이게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역사가 바뀌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사실 일반인들은 현재 이런 상황들이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건데 오늘 같이 나눈 여러 가지 얘기들로 좀 한번 잘 곰곰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흐름에서 나온 건지 그 큰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거예요. 민주화라는 큰 장정을 이제 떠올리게 되면은 목적지가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대비적이에요, 굉장히. 일본은 오히려 보수화 쪽으로 가고 있고 한국은 민주화 쪽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일 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게 정체성의 갈등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내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한일 역전, 하드파워 면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고 능가하고 한국이 압도적으로 강해지는 순간, 소프트 파워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강해지는 순간 한일 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 아까 늘 얘기했듯이 일본 사회는 수직 사회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젊은 세대로 갈수록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한일 관계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